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진행의 정민입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의 증여 거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양도세의 중과가 이어지면서 절세 효과를 좀 보려는 게 아닌가라는 유추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양도세의 경우는 6%에서 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도세를 줄이는 게 재테크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부투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부투미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장 먼저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건강을 책임질 우리의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양도 차익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서 남는 돈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금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될 텐데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MRI 응급 환자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헷갈리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워낙 어려워서 이 세무사들도 상담을 안 하는 세무사가 늘어난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인 보유 기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년 미만 보유했었을 때는 40% 단일세율로 가게 되고요.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부터 최고 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부분이 있는데 8.2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각하게 될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주택자 플러스 10%,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20%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지방에 대한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도 또 하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택을 3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되느냐 생각해 볼 때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부터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을 팔 때는 중과가 안 붙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먼저 팔고서 이걸 팔게 됐을 때 두 개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플러스 10%의 중과가 붙겠죠? 근데 얘를 먼저 안 팔고 이 비주택을 먼저 판다라고 했을 때는 중과가 플러스 20%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부터 처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세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부분이죠.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바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실 수 있어요. 9억이 초과되는 주택들도 정말 많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5평형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어가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은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집을 팔게 돼요. 그러면 9억이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9억 초과 금액은 안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8억의 집을 사서 10억에 판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2억이 되겠죠? 그 양도가액은 10억일 겁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1억, 즉 10분의 1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이제 곱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 양도 차익은 2천만 원으로서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즉 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1세대 1주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뭘까요? 혹시 MC님 알고 계신가요? 네, 보유와 거주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년 보유 그리고 2년 거주 아닌가요? 오, MC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를 물어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2년 거주만 하면 안 되냐, 2년 보유냐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2년 거주가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와 거주 이거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입니다. 이거 원칙이 흔들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2년 거주는 어떤 거냐?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걔네들은 2년 거주라는 것이죠. 즉 2017년도 8월 3일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샀다라고 하면 2년 거주 안 채워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에 샀다라고 하면 2년 거주를 안 채워도 된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면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변천사가 정말 많습니다. 원래 있었던 부분은 1세대 1주택자일 때 1년에 8%씩 최대 10년에 80%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1년에 2%씩 해서 15년에 최대 30%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혜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서 2018년도에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되었냐? 똑같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건 맞는데 여기서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된 것이죠. 2년 거주 요건을 채웠다라고 하면 그대로 10년에 최대 80%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2년 거주 요건을 만약에 못 채웠다 이렇게 돼버리면 15년에 최대 30%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년을 보유했어요. 근데 거주를 안 채웠다라고 했을 때 그럼 1년에 2%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가 10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2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냐? 바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받을 줄 알았었는데 2년 거주를 안 채우셨다. 그러면 2019년도까지 빠르게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1년 더 보유했어요. 실제로 1억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1억이 올라간 것보다 세금이 몇 억이 더 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을 좀 듣다 보니 역시나 세금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좀 잘 따라갔는데 둘째 장, 셋째 장 넘어갈수록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과 예외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냐 이전이냐 그걸 또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중요할 때 말씀해 주신 그 별표가 오늘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바로 1주택자에 이제 거주를 채우지 않으신 분들은 2019년까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정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또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얘기했었으면 그 다음으로 알 것은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입니다.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원칙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A주택과 B주택 간의 이 텀은 최소 1년은 넘어가야 됩니다. 이 텀이 1년보다 적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과세로 넘어가게 되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이 받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될 때 직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직전 주택이냐? B주택 취득하고서 B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애초에 입법 취지가 이전 주택을 바로 팔고서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전 주택에 대한 처분의 유예기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직전 주택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럼 예외를 얘기해야겠죠? 이 3년이
2년이 됐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2년도 모두 다 2년이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나왔었는데요.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걔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이런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3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이 기간 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보유 기준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어떤가요? 네. 우리가 2019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각각 부동산 대책들도 대책이지만 이렇게 세법 개정이 나오면서 또 다른 규제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득일 얘기할 때 이 취득일은 언제냐라고 하면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유기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취득일 기준으로 해서 2년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1년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2019년 세법 개정에서 뭐가 나왔냐? 2021년 1월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보유기간을 새롭게 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 1월에 기존 A주택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2018년도 1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원칙 얘기했잖아요. A주택과 B주택 간의 텀이 1년이 넘어가고요. 그러면 얘를 3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1월에 얘를 팔면 비과세. 그러고서 이 B주택 역시 2021년에 팔게 되면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2018년도로부터 2년을 추가적으로 보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법 개정이 되고 나면 이런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앞에 과정은 똑같아요. 다만 마지막 B주택을 팔려고 보니까 2년 보유가 충족이 안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이후로 처분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입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이 된 시점이 언제죠? A주택을 처분해서 2020년 1월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책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보유를 채우려면 2020년 1월까지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처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존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못 받게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전처럼 계산을 하면 비과세였던 게 좀 바뀐 계산법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좀 속상하고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시행 메모를 꼭 하시고요. 좀 이런 부분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라고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합산 배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였는데 이게 언제였냐?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 혜택들이 없어졌습니다. 모두 다 없어졌냐 하면 이후로 신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받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들을 얻게 되고요. 그럼 남아있는 혜택은 무엇이냐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고 했을 때 8년을 채웠을 때 50%, 10년을 채웠을 때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 혜택 같은 경우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또 하나 없어졌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자, 어떤 식으로 강화됐느냐?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 주택은 주택수에서 취급이 안 됐습니다. 내가 2주택이다. 얘를 임대사업자를 냈다라고 하면 얘는 별도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2019년도 세법 개정안을 위해서 이쪽에 이제 비과세를 앞으로 안 해준다. 딱 한 번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이후로 신규 취득한 주택이 또 있게 되면 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모두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된다 했는데
2019년 2월 12일 이후 새롭게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이전에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사업자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비과세도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양도소득세를 적용되는 그 시기가 다 달라서 세법을 좀 알아보실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재경 소장님께서 핵심이 되는 양도세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김재경 소장님의 양도소득세 강의 이어갈 텐데요. 핵심이 되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얘기할 파트 같은 경우는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내가 그러면 다주택자일 때 팔게 되면 어떤 식으로 파냐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주택자 절세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앞선 영상 꼭 기억해 주시고서 이번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해봐 드릴게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9억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적용되느냐? 2년 보유 기간을 유지해야 되고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 여기서도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2년 거주 요건도 추가됐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맞춰졌을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두 주택 사이의 텀이 최소 1년 이상은 돼야 되고요. 이게 1년이 됐을 때 3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입니다. 다만 2018년도 부일산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되면 이게 3년이 2년으로 됐다는 것이고, 이게 모두 다 적용되냐?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팔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비과세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갖다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주택은 양도 차익이 가장 큰 걸로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 생각하는 게 양도 차익 큰 거를 비과세 받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양도 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추가돼 있다는 것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팔게 되면 다주택자 중과가 안 붙기 때문에 이런 주택부터 처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쭉 처분 순서들을 생각했을 때 그 마지막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가능한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얘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세금이 몇 억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매각 순서를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 B, C, D 이렇게 4주택이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취득 시기는 각각 이렇게 적혀 있고요. 양도 차익은 10억, 5억, 4억, 1억 이렇게 있습니다. A, B, C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D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MC님,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떤 순서로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으신가요? 네, 복습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10억 양도 차익을 비과세를 받아야 하니까 A를 가장 늦게 팔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D를 먼저 팔고, 그러다 보니까 D, C, B, A 순서가 아닐까요? 거의 왔는데 한 가지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C랑 D가 똑같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자, MC님께서 정확하게 따라오시긴 했는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왔느냐 보도록 할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먼저 팔라라고 했었던 거는 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팔라 얘기했었냐면 바로 다주택자 중과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C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C주택을 먼저 팔아도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20%의 중과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주택을 먼저 팔아도 20% 중과. 근데 D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얘를 먼저 팔은 다음에 C주택을 팔게 돼도 얘도 그대로
나머지 3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이기 때문에 20% 중과는 어차피 똑같이 받게 됩니다. 이거가 미묘한 차이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것은 내가 D주택을 먼저 팔려고 안 팔리는데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C랑 D를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다가 먼저 팔리는 걸 팔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미묘한 차이지만 맞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동일합니다. B주택을 팔게 되고 A주택을 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따라오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심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달라진 거는 딱 하나입니다. 금액이랑 조건은 다 똑같은데 처음 C는 2016년도였는데 지금 C는 2018년도 1월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분 순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글쎄요. 점점 자신감이 좀 없어집니다. 자,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한데,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과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C를 가장 먼저 팔까요? 네, 앞서서 얘기했었을 때는 C랑 D를 1순위로 팔고 B, 그 다음에 B를 팔고 A를 맨 마지막으로 팔란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죠, B가. 자, 근데 이게 2018년도라는 순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 순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1, 2, 3, 4번입니다. C를 가장 마지막에 팔게 되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요건을 체크해보면 C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처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먼저 팔게 되면 됩니다. 그럼 중과를 안 붙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니까 A, B, C가 남게 돼요. 원래라면 앞서서는 C주택을 먼저 팔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B주택을 먼저 팔게 되냐?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2018년도라는 숫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2018년도에 취득했던 C주택을 먼저 팔고 B주택을 팔고 A주택 팔아도 사실 돼요. 근데 세금을 몇 억을 더 내게 되겠죠? 왜냐? B주택을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주택과 C주택만 남게 되겠죠?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것은 이게 기존의 주택이 다주택이었냐 아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처분하려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주택 간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주택과 C주택의 취득 시기는 1년 텀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2018년도 1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A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A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C가 언제 취득했는지 봐야겠죠? 2018년 1월에 취득했잖아요. 그럼 3년 내면 2021년 1월 안까지 팔게 되면 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A만 비과세를 받을 줄 알았는데 C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 차익이 4억이나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또 받는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몇 억이나 줄일 수 있다라는 사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매각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절세 방법까지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얘기했었던 다주택자 매각 순서, 이 원칙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가장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포인트 있죠?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되는지 이거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안 내도 될 게 몇 억이 더 내냐 줄어드냐 이런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양도 차익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투자가 마무리되느냐는 끝까지 세금을 내고 나서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세금 같은 경우는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 순서대로만 처분했었지만 내가 처분 순서가 가치가 없는 집을 먼저 파느냐,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하면 올라갈 것 같은 집은 더 오래 보유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처분 순서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마지막 한마디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의 가치도 함께 평가하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양도소득세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오늘 또 명쾌하게 포인트만 잘 짚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정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실제 부동산 지역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을 꼼꼼하게 들어보는 부투미 파트너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정수현 파트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투미부동산 컨설팅 용산마스터 정수현입니다. 지난 2회차 방송이었죠. 한남 뉴타운 방송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해주셨고요. 개별적으로 투자 상담 또한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용산마스터로서 용산에 대한 아주 재미있고 알찬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방송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방송 외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특히나 늘 가치가 높고 또 귀한 정보들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어느 지역인지 궁금한데요. 어딘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용산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지난 1회차 방송이었죠. 제가 용산 개발 총정리 소개해드렸고요. 지난 2회차 방송에서는 황제 뉴타운이죠. 용산구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용산 도시개발의 핵심인 바로 용산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낱낱이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용산 지역의 경우는 개발 호재가 워낙 많아서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정도로 호재 소식이 많은 이 지역,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핫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말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특별계획구역을 먼저 아시려면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시군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에 특별히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한 뒤 구역 지정을 하는데요. 그 구역 내에 보시다시피 개발 파급 역량이 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세부 계획안을 별도로 짜고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일단 큰 범주이고요. 그 속에 특별계획구역이 별도로 세부적인 개발 계획안이 수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특별계획구역. 지자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니 특별히 개발하겠다라고 지정한 구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특별하다는 단어는 아무 곳에나 쓰는 것은 아닌데 그 특별이라는 단어가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투자 가치에 있어서는 일반 정비구역보다 훨씬 더 그 가치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계획구역은 그야말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지사 입지적으로는 최강이고요. 더불어서 사업성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계획구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은 1000%에 달하고요. 건축물의 심사 시 건축물을 심의를 해서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이 될 시 높이 제한 또한 100m에서 초고층이죠. 120m까지 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 일반 정비구역보다는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 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용산. 용산에 이런 특별계획구역이 많은 건가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용산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요. 제가 여기서 언급드린 대로 10개의 특별계획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요. 일단 서울역을 중심으로요. 한강대로를 따라서 용산역까지 서울역 우측변에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영동 특별계획구역, 인근에는 미 대사관 부지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캠프킴 부지 또한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정도로 잘 알려져 있죠. 문배동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다음에 한강로를 따라서 삼각지역 주변에는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그리고 인접한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그 맞은편 신용산역에는 북측으로 해서 신용산 북측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 전면으로 해서 우체국 주변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가 용산역 주변에는 있죠. 국제업무지구 개발 예정지가 있고요. 그 예정지구 전면에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창 전면 구역 앞으로 해서 빗물 펌프장 주변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을 따라서 서부 이촌동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네, 특별계획구역이 무려 1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 용산 지역에는 여러 가지 또 개발 소식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1회차 방송 때도 또 많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특별계획구역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강대로변에 있는 특별계획구역 10개 구역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보시다시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서울역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 7개 획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좀 더 갈목할 만하게 볼 만한 지역은요. 후암동 1획지 가칭 동자 1구역 재개발 구역인데요. 위치는 여기에 속해 있고요. 두 번째로 후암 4획지, 후암 1 재건축 정비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암 4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합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현재 동의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동후암은 사업성이 어떠냐, 동후암은 개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남산 고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기 때문에 좀 더 투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남영동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요. 숙대 입구역 4호선이죠. 그리고 1호선 남영역을 사이에 두고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조감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은 바로 용산공원이죠. 용산공원을 앞마당처럼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고의 입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캠프킴이죠. 인근 캠프킴 부지는 지금 매각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해서 용적률 800%, 지상 50층의 랜드마크급 건물들이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배동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문배동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열정도라는 이름으로 좀 더 유명하죠. 문배동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 용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수립될 당시에 좀 더 발빠른 건설사들이 들어가면서 주상복합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구역들이 주상복합들이 지어져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구역은 열정도라고 알려져 있는 2-1구역부터 2-3구역, 그다음에 4-2구역과 4-3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4-2-3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리가 되었죠. 원래는 4-2구역에서 4-2와 3으로 분리가 되어서 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계획안이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많은 주상복합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시세를 보시면 대장주가 더 프라임이죠. 더 프라임이 대장주인데 현재 9 35평 같은 경우는 13억, 그리고 9 47평 같은 경우는 15억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지역은요.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삼각지역을 사이에 두고 전쟁기념관 전면구역과 기존 한강로 특별구역을 통합해서 개발하는 건데요. 전쟁기념관 전면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원으로 개발될 계획이고요.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를 마쳤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2018년도 여름에 조합에서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취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현재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로 특별계획구역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상강맨션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상강맨션은 유명하죠. 예전에 그 영화 여고괴 다음에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뭐 가보시면 상강맨션 같은 경우는 상강맨션 부지도 있지만 거의 반 정도는 한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전과 많은 그 협의 끝에 기존의 일반 그 구역 중에서 일부를 택지 개발을 하고요. 일부는 한전 건물을 짓고 또 일부는 지하 변전소를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상강맨션 특별계획구역에서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상강맨션의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시에는 좀 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자, 한강대로를 따라서 삼각지역을 거쳐서 신용산역 인근에 신용산역 북측에 있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요. 현재 1구역과 2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을 가보시면 용산역 인근으로 해서 푸르지오 서밋, 그리고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과 함께 곧 개발이 될 예정에 있는
신용산 북측 구역이 완성이 되면 새로운 한강대로변의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2구역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곧 시공사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이 좀 더 발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좌측으로는 철도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레일 철도 부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이 부지가 무허가 건물인지 또는 대지 지분이 있는 건물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용산 우체국 주변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용산 우체국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대로변에서 공원으로 접근하는 이 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상업지이기 때문에 현재 호텔이 건립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구역들 같은 경우는 인근이죠. 현재 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안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과 구역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약 한 300여 세대의 주상복합이 건립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은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용산 마스터 플랜의 핵심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입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 바로 전면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인데요. 아무래도 구역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세대수가 777세대로 많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한강대로변의 특별계획구역 중에 랜드마크로 손꼽히고 있고요. 현재 작년이죠. 2018년도 작년에 조합 설립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서 현재 한창 발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빗물 펌프장 주변 특별계획구역인데요. 일명 땡땡거리라고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게 구역인데요. 구역 내부에 현재 경의중앙선과 그다음에 화물선이 현재 구역 내부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 철도 라인의 지중화가 굉장히 큰 숙제죠. 그리고 빗물 펌프장 주변 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여기가 정비창 전면구역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쪽이 국제업무지구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의 개발과 함께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나 그리고 이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철도 라인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철도 주변에 국유지, 코레일 부지죠. 코레일 부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물건이 무허가 주택인지 또는 무허가 건축물인지 또는 일반 건축물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부 이촌동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서부 이촌동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제업무지구가 발표될 당시에 통합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던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제업무지구가 무산되면서 구분하여 별도로 개발을 하겠다로 선회를 했고요. 2015년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체 3개 구역, 이촌 1구역, 이촌 시범 미도 구역, 증산 시범 구역으로 해서 3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서부 이촌동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딱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다시피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정비사업 중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 물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등기 이전 시까지 불가하다라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요. 또한 중산 시범 아파트라든지 이촌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도정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장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촌 시범 아파트와 그리고 이촌 1구역 앞에 성원 아파트와 대림 아파트가 병풍처럼 22층 높이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세대들이 한강 조망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3가지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투자를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개 구역,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꽂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10개의 특별계획구역 정말 하나하나 자신감 있는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역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용산의 모습도 훨씬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영미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용산의 현장의 모습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 핵심 부동산 투자처를 직접 찾아가는 리포터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용산에 찾아왔는데요.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빅히트 신사옥까지 내년에 올라가고 이 일대가 초고층 빌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 용산이 천지개벽할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형 마스터플랜과 용산 마스터플랜, 용산 민족공원부터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변모하게 될 용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 그 중심 중의 중심, 한강 대로변 특별계획구역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10년 서울시에서 지정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3개 구역 7개 획지로 분할되어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창 동의율 확보를 통해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형 마스터플랜이라는 메머드급 호재를 품은 후암동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한강 대로변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구역을 정비하여 2017년에 새롭게 입주한 프로지오 서밋,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사옥에 이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BTS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빅히트의 신사옥이 들어오면서 스카이라인이 다시 한번 바뀔 예정입니다. 신용산역 북측으로 한강대로변 초고층 빌딩숲 사이 오래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산역 북측 구역이 있는데요. 요즘 한창 구역의 사업 진행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주목됩니다. 한강대로 삼각지 인근의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은 전쟁기념관 전면구역과 결합하여 재개발될 예정이 있는데요. 40층 이상의 고층 주거용 주상복합과 상업시설로 변모하게 될 한강로 구역은 용산공원 옆 초역세권이라는 우수한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 특별계획구역과 더불어 삼각지 인근에는 삼강맨션이라는 오래된 아파트와 한전 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부지를 결합하여 개발하는 삼강맨션 특별계획구역에는 현재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신탁 방식으로의 사업 진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산 마스터플랜의 핵심 개발 사업인 국제업무지구 부지 전면에 위치한 정비창 전면구역은 한강 대로변에 777세대의 주거용 주상복합 8개 동과 업무 및 오피스텔 4개 동, 총 12개 동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산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상당히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향후 한강과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국제업무지구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트리플 뷰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구역입니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중 국제업무지구와 정비창 전면구역에 맞닿아 있는 빗물 펌프장 주변 구역은 일명 땡땡거리로 불리우는데요. 구역을 가로지르는 경의중앙선 철로가 향후 지하화되면 실질적으로 국제업무지구와 정비창 전면구역과 동일한 입지를 지니는 곳으로 하나의 동일 생활권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구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강 특계구역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열정도라는 곳입니다. 현재 변화하고 있는 용산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낮고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뒤편으로 보이는 39층짜리 고층 건물들이 용산의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개발되는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변화하는 용산의 미래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리포터 친절한 오영미 실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용산의 모습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의 설명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 용산이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좀 드는데요. 자, 특별구역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 구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줄 만한 구역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다. 특히 용산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 진행 속도와 추이를 관찰한 뒤 매입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언급을 한 번씩 드렸습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안에 있는 1획지와 4획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추이를 잘 보셨다가 매매 타이밍을 견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산 북측특별계획구역 마찬가지입니다. 곧 시공사 선정이 있을 예정이니 이 구역 또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죠.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 마찬가지로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유념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구역을 보다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의 시세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주변 시세는 어떤가요? 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축과 신축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다소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평형대, 구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3억 정도. 그다음에 40평대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23억 정도 시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50평대 같은 경우는 25억에서 약 30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시세가 정말 강남 부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용산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입지적으로 워낙 훌륭하다 보니 미래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하지만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이 투자금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계획하면 좋을까요? 네, 용산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시세를 말씀드렸고요. 아무래도 특별계획구역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 그 시세에 준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나중에 투자 수익이 기대가 되는데요. 용산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용산은 타이밍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강조를 제가 드렸습니다.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시점과 투자 기간을 꼼꼼하게 따지셔서 현재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는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이 기대되는 곳에 소액 장투하라.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개개인마다 투자금의 규모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작은 규모,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특별계획구역이나 따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 투자를 하실 수 없는 어떤 소액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 용산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후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지역 중에서 개발 압력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곳에 장기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장기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적절한 시기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액 장투이네요.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소액 장투에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정리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용산 마스터가 전하는 용산 마스터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세미나 때나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자는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투자는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떨어지다 못해 몰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물 자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가 처음이신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전문가를 만나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용산 마스터 정수현이었습니다. 네, 용산 마스터님이 아주 친절하고 꼼꼼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투자는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 꼭 귀에 새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좀 아쉬운 점 있으신 분들 저희 세미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세미나 신청하셔서 좀 더 꼼꼼하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부동산 투자 무료 세미나 9월 19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와 그리고 미안 뉴타운에 관련된 세미나 진행하니까요. 선착순 20명입니다. 빠른 접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좋은 설명해 주신 정소연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신 용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부투미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